아씨, 갑자기 비공개야. 너네 태국 들어오니? 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스캔하게 돼 있어. 이게 먹힐 거야. 아이고 식상하지. 아 그럼. 댓글 열심히 달면 다 막히게 돼 있어. 너무 튕겼네. 회사 근처로 오면 커피 마실 시간을 내드릴 수 있는. 친구 신청 왜 안 받아줘요? 이펙트 팍! 여러분들 혹시 SNS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좋아요 버튼 하나에 울고 웃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은 SNS를 매개로 한 새 커플의 달달한 로맨틱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감독의 영화 좋아해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NS 하시죠? 네,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에 집착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네,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네. 기분이 좀 좋아져요. 예, 녹화 전에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저 신발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새로 장만했죠.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세 커플의 사랑 이야기라서 네. 어떻게 줄거리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영화 속에서 이제 유아인 씨는 잘 나가는 한류 스타 갓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연 씨가 또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예요. 근데 둘이 나이 차가 뭐 그냥 보더라도 뭐 이모 조카뻘 정도 되는 나이 차죠. 그런데 이미연 씨가 각본을 쓴 드라마에 유아인 씨가 출연을 거부합니다. 네. 왜 거부를 하느냐? 거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예, 군대를 가기 전에 유아인 씨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또 다른 커플은 이제 김주혁 씨와 최지우 씨인데요. 네. 김주혁 씨는 신혼방을 이제 세를 내죠. 네. 그리고 그 집주인이 최지우 씨입니다. 근데 파혼을 당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혼방이 될 뻔했던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집 보증금으로 뭔가 다른 일을 이렇게 벌이려고 하던 최지우 씨가 돈을 다 날려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이제 밀당이 벌어지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커플이 이제 강하늘 이솜 씨. 네. 이솜이 아니, 내가 초보 PD예요. 네. 강하늘은 작곡가인데 귀가 안 들립니다. 근데 그 사실을 쳐다볼 때는 그 저거. 이솜 초보 PD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호감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비밀, 에이, 그 귀가 보세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안해요.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굉장히 망설이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복잡해요. 복잡해 보일 뿐이죠. 아, 그래요? 사실은 단편 영화 세 개를 네네. 그냥 이렇게 교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사랑이 싹 트는 과정, 네. 그러니까 잠복돼 있던 사랑의 씨앗이 발화되는 과정.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사연으로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새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기존 로맨틱 영화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다양한 커플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뭐 러브 액츄얼리 이후에 이른바 떼사랑 영화들이 네네. 이제 많이 등장했는데 멀티 로맨스 영화로 나온 작품 가운데 그다지 그 흥행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드물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찰지고 밀도 있게 이렇게 풀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좋아해줘라는 영화는 네. 이 영화를 감독한 박현진 감독이 상당히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내공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캐스팅 자체가 상당히 일단 좋잖아요. 일단 서프라이징 캐스팅이 뭐냐면 네. 유아인 씨하고 이미연 씨 커플이에요. 어. 사실 저 두 사람이 서로 밀당하고 썸 타는 관계로 만들어 놨다는 건 네.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왠지 그 네. 약간 좀 저 연령층의 여성 관계를 노리는 캐스팅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 아무래도 이모 팬들의 예, 좀 무흐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예. 페이스북, 네. 그러니까 SNS를 매개로 한 로맨틱 영화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네네.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SNS 특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매체가 연애 상황에 그 페이스북이 이제 대입이 됐을 때 네. 상당히 그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친구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떨려. 이 영화 그러면- 속에서 이제 유아인 씨가 이제 이미연 씨한테 친구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 신청을 하는데 이거 친구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이냐 이거. 수락. 둘 간에 사실 혹은 약간의 거부. 긴장감이 놓여 있는 네. 상황에서 친구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은 서로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어디 이렇게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공개되지 네. 않은 대화를 나눌 평양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사실 강하늘과 이솜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매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뭡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또 매체이기도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과시용. 과시용. 네, 네. 지금 나르시즘의 매체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김주혁 씨가 최지우 씨한테 되게 연애 코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자인가를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를 네. 두고 코칭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개성 넘치는 재미를 안겨준다는 거죠. SNS를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공감을 하고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SNS에 익숙한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영화는 바로 그 SNS를 매개로 삼지만 네. SNS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영화가 뭐라 그럴까 소재주의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연결적인 요소, 네. 재미 요소로 SNS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전면에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화 좋아해줘의 또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해줘에 대한 엄지평점과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평점. 자, 하나, 둘, 셋. 자, 한 줄평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영화. 아, 알겠습니다. 이 좋아해줘 보시면서 여러분도 달달한 로맨틱 영화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해줘였습니다. 네, 다락영화방 오늘은 특별히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 감독과 함께 영화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상은 좋다는 소리는 잘 못 듣고요. 예. 이게 눈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런가요? 살인자 같다는 얘기. 그래서 네. 자, 이제 그 영화 귀향이 이제 뭐 개봉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그 영화 귀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영화 귀향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나눔의 집을 가서 네. 할머니들 뵙고 그때 받았던 충격과 그런, 네.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 그리고 또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강일철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네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꼭 영화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2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수많은 소녀들께서 정말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영혼으로 남아 영화로 모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그림 이야기 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위안부 할머니께서 네. 그리신 네. 그림이죠.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이게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이고요. 네. 이것이 강일철 할머니께서 지금 네. 지금도 살아계신데 네네. 이 나눔의 집에서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네네. 이것은 끔찍한 어떤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 소녀들이 지금 이제 강일철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그대로 지금 그림으로 그리셨는데요. 네. 할머니가 이렇게 군인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병이 걸리셨어요. 네. 병이 걸리셨는데 부대 밖에 있는 다른 병원에 이송해서 네. 치료를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트럭으로 이송되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거긴 이미 순서를 기다리며 돌아가신 그 소녀들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끔찍한 걸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례가 이 트럭에 탄 소녀들인 거죠. 그러는 와중에 바로 이제 광복군하고의 어떤 교전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정말 악몽 같은 장소에서 탈출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정말 심한 어떤 꿈을 꿨는데 네. 불타고 있는 시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온몸에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또 다시 상처들도 다시 봉합이 되고 이러더니 이렇게 딱 발을 들어서 이제 하늘로 탁 날아가시는 네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비록 꿈이지만 네. 이분들이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귀향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어나서 그 내용을 꿈 내용을 적었고 그게 지금 우리 영화 귀향의 첫 번째 신업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귀향 자체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뭐 하다못해 이제 극장에 못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이제 한국 영화는 예. 사실은 제작과 투자가 사실은 동시에 네. 배급까지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지금 영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도 만나고 이제 또 그분들이 좋은 말씀과 함께 또 거절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고 정말 한두 푼 정말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 돈으로 모아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7만 5천 명이나 넘는 분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무려 제작비의 50%가량이 네. 이렇게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모였고요. 네. 그 돈으로 영화가 이제 촬영이 끝났고 네. 또 후반 작업까지 잘 끝나서 이제 꿈 같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봉에 이르러서도 많은 극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힘 계속해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향 출연 배우들이 또 뭐 재능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모든 배우들이 다 재능 기부를 한 건가요? 거의 모든 배우들이 재능 네. 기부에 가까운 출연을 네. 하셨어요. 네. 특히 뭐 손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00원, 1,000원 한 장 받지 않으시고 이 영화에 기꺼이 출연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일교포분들이 정말 감동인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악역을 맡아서 일본 군인으로 나오는 네, 분들, 네. 그다음에 일본인 관리인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역할 자체를 맡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들의 생존 터전과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네, 네. 이 영화가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연하고 친한 일본 분들의 그런 후원금도 모아주시고 네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촬영 전부터 일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스텝이자 배우이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후원자이자 네, 투자자이자 이런 역할들을 모든 전 배우와 스텝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귀향을 제작을 이제 다 마치시고 나눔의 집에서 시사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네. 7일 날 음. 저희가 나눔의 집에 이 영상을 가지고 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들과 거기 계시는 네. 관계자분들과 함께 영화를 시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실까 정말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화 보시면서 계속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 내가 저랬었어. 그러면서 당신이 겪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영화를 봐주셨고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할머니들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귀향이 사실은 제작만으로도 우리 역사에 뭔가 의미가 있고 참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고마운 영화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감독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영화 귀향만의 뭔가 차별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걸 또 굉장히 어떤 첨예한 문제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의외로 영화를 봐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이 네. 영화의 진정성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기뻐하셨어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떤 치유의 영화이고 네. 그리고 모두 함께 끌어안는 어떤 힐링의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과거의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그런 소녀들이 겪었던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화의 핵심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야기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도 영화로 함께 이 소녀들을 끌어안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지금 개봉까지 얼마나 걸린 거죠? 그러면 시간이? 14년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이제 네. 보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14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24일이 개봉이죠. 네, 2월 네. 24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이 영화가
비록 굉장히 슬프고 아프지만 마지막에 나비가 돼서 네.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네.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네. 우리 함께 관객분들과 함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한 번 상영할 때마다 네. 한 분의 그 소녀들의 네. 영혼이 고향 집을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네. 그러한 의미를 담았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정말 봐주시고 또 함께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작은 힘이겠지만 입소문 열심히 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영화 귀향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는 뭘까요? 액션, 코미디, 휴먼 드라마? 따지고 보면요, 한국 영화 가운데는 시대극이 유난히 많습니다. 최근만 해도 도리화가라든가 뭐 대호, 조선마술사 같은 시대극들이 잇따라 관객들을 만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한국 영화에는 유난히 시대극이 많을까요? 그리고 한국 시대 영화 가운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가장 많을까요? 자, 오늘 까칠한 시선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000만을 돌파한 한국 영화 총 몇 편이나 될까요? 네, 최초의 천만 영화였던 실미도부터 가장 최근에 1000만을 넘긴 베테랑까지 총 13편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시대극은 몇 편이나 될까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만 해도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까지 총 3편입니다. 범위를 한국 근현대사로까지 좀 넓혀보면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암살이나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태극기 휘날리며 또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실미도, 변호인, 국제시장 등의 영화를 시대극의 범주에 넣는다면 시대극의 비중은 1000만 영화의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한국 영화에 이렇게 시대극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관객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시절의 그 사건과 그 인물이 지금 중요한가? 이걸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흥행 성공한 시대극은 과거를 빌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관객들의 결핍이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이를테면 명량 같은 영화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리더십을 바라는 관객들의 열망과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역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리더십을 열망하는 관객들의 무의식과 만나면서 엄청난 흥행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암살은 어떨까요? 암살이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이유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 근현대사의 트라우마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거대한 상처로 남아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슬픔을 끄집어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한국 시대극 영화들은 어떤 시대를 가장 선호했을까요?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역대 관객 수 기준 1000위 안에 드는 한국 시대극 56편을 분석한 결과 정조 재위 기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8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조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의 아들이란 점, 실학이 융성하던 시기란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조선에 근대의 서광이 비치던 시점이라는 건 영화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소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고종 재위 기간입니다. 네, 부한 말이죠. YMCA 야구단이나 가비, 도리화가 등 총 6편의 영화가 고종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난 격변기를 겪음과 동시에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이란 점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안성맞춤이죠. 네, 최근에는 유난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속속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명량을 연출했던 김한민 감독이 항일 독립투쟁을 담은 봉오동 전투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일제강점기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